저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정류장에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겼지만 결국에는 희망을 찾아낸 이 씁쓸한 노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길이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는 정류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봅니다. 버스 차고지의 새벽 사시는 언제나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사방은 짙은 푸른색의 어둠과 습기 찬 안개에 잠겨 있고요. 이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건 차가운 쇠붙이의 냄새와 엔진 오일의 쿰쿰한 냄새, 그리고 수십 대의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묵직한 공기의 진동뿐입니다. 저는 매일 이 진동 속에서 저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53세 시내버스 기사 이선영. 저는 매일 가장 먼저 501번에 시동을 겁니다. 운전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낡은 가죽 시트가 내뿜는 익숙한 냄새가 저를 감싸 안습니다. 이 버스는 제 직장이자 지난 10년간 저를 세상으로부터 숨겨준 유일한 은신처였죠. 운전대 위에 놓인 제 두 손을 내려다봅니다. 세월과 노동, 그리고 수없이 많은 브레이크와 핸들 조작으로 인해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이 손이 제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묵직하게 터져나오는 엔진 소리는 마치 저의 멈췄던 시간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한 격렬한 진동을 온몸으로 전달해 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굉음이 1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편안히 쉬지 못했던 나의 심장 소리 같구나. 밖은 여전히 암흑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의 노란 조명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비춥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과 피로로 굳어져 있지만 저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저 얼굴 속에는 10년 전 그 사고와 함께 묻어버리고 싶었던 제 과거의 모든 그림자들이 갇혀 있으니까요. 저는 숨 쉬듯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말은 단순히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기사의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짊어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 아래 제 스스로에게 거는 절실한 주문이자 제가 10년 전의 그날처럼 다시 한번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죠. 그날의 트라우마가 잊을만하면 불쑥불쑥 저를 찾아와 제 운전대를 놓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놓인 수많은 계기판과 버튼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조작합니다. 익숙한 일이지만 이 기계적인 반복이야말로 제가 감정을 억누르고 이 거친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차고지를 벗어나 어둠 속의 도로로 진입합니다. 아직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차가운 불빛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제가 모는 이 501번 버스는 마치 세상을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달리는 선발대처럼 느껴집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낮게 깔립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구슬픈 멜로디가 텅 빈 차내를 채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낡고 씁쓸한 회한이 풀썩이는 먼지처럼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벽의 고독 속에서 저는 늘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립니다. 제 남편 그리고 저를 믿어주지 않았던 아들 도윤이. 첫 정류장에서 문이 열립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 야간 근무를 마친 공장 아주머니, 그리고 두툼한 책가방을 맨 채 고요한 불안을 안고 있는 대학생 한 명이 차례로 오르죠. 그들은 하나같이 잠에 취해 있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눈을 감고
세상과의 접촉을 차단한 채입니다. 저는 그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캄캄한 도로를 달려나갑니다. 그들은 저에게 온전히 자신들의 안전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지만 동시에 제가 과거에 졌던 거짓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선영, 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너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살아서는 안 돼. 저는 백미러를 통해 승객들의 조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제가 10년 동안 스스로를 단련시켜 얻어낸 작은 보상이 아닐까요? 만약 제가 그때의 진실을 밝혔더라면 어쩌면 저는 지금 이곳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진실을 침묵함으로써 저는 가족을 잃었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봅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어디쯤에 도윤이가 살고 있을까요?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 저를 원망하면서도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는 있을까요? 이 새벽 노선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제가 피할 수 없는 정류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고요한 일상은 곧 깨지게 될 것이고 제가 묻어두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501번 버스의 묵직한 운전대를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제 마음속의 균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501번 버스의 노선표처럼 다음 정류장을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501번 버스의 차가운 운전대를 잡고 무사히를 되뇌는 이유, 그것은 10년 전 제 삶의 모든 노선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운전을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그때의 굉음과 비명, 그리고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난무하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죠. 이 낡은 버스가 제게는 10년을 끌어온 족쇄이자 동시에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벽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지금보다 훨씬 큰 시외버스 회사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남편에게는 든든한 아내였죠. 하지만 그날의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제 상사의 음주운전. 그가 밤샘 운행 후 술에 취한 채 버스를 몰다가 대형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비번이었지만 교대 시간 문제로 잠시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회사는 달랐습니다. 대기업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였고 음주운전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피해야 했습니다. 상사는 유력 가문의 배경이 있었고 저는 힘없는 일개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인사부장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선영 씨, 당신이 운전석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조용히 지원할 겁니다. 당신의 경력이 손상되는 건 안타깝지만 당신이 아니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나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듯한 거대한 압박, 그리고 당장 병원비와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막막함. 그들은 제게 운전석에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들이밀었고 저는 그 부당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그 사고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쓴 거짓말쟁이 기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제 가족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는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침묵을 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했다는 제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 정말 거짓말쟁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제 심장을 수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한 번 책임을 졌다는 사실 앞에서 제 변명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죠. 남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저에 대한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아들 도윤이의 외면이었습니다. 사춘기를 막 지나던 도윤이는 눈빛이 예민했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죠. 엄마, 정말 엄마 잘못이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며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도윤아. 엄마는 억울해.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면 그 복잡한 진실이 아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것이 아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저는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은 도윤이에게 엄마의 거짓말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했고 저를 거짓말쟁이 어머니로 낙인 찍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산산이 흩어졌고 저는 홀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해고된 뒤 몇 년 동안 온갖 꾸준히 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늘 운전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름 없는 작은 운수회사에 재취업했고 다시 501번 버스의 운전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을 보고 강한 생활력이라고 칭찬했지만 저는 이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짓을 책임졌으니 이 버스를 모는 것은 제가 짊어져야 할 평생의 벌이자 속죄라고요. 저는 캄캄한 새벽길을 달리는 동안만 제가 저지른 사실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속죄하는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은 501번 버스의 노선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의 시작은 고요했지만 매일 밤의 끝은 지독한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오면 저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릅니다. 저는 텅 빈 버스 내부를 걷습니다. 조명은 이미 꺼졌고 어둠 속에서 오직 후회의 냄새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곧장 버스의 가장 뒷좌석, 도윤이가 어릴 적 소풍, 갈 때나 학원 갈 때 늘 앉아있던 그 자리로 향합니다. 저는 그 빈 좌석을 다른 좌석보다 훨씬 더 정성껏 닦습니다. 마른 걸레로 닦고 다시 소독액을 묻혀 구석구석 문지릅니다. 그 좌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가 도윤이의 마음속에 쌓였을지도 모르는 저에 대한 오해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닦다가 문득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도윤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널 믿게 했어야 하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아이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구나. 도대체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그 빈 좌석에 앉아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상상합니다. 까만 머리카락, 좁은 어깨, 그리고 세상의 무게를 아직 알지 못했던 순수한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좌석은 10년 전 저희 모자의 인연이 끊어진 마지막 정류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 노선을 맴돌며
혹시나 아이가 제 버스를 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단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고 저는 매일 밤 그 빈 좌석만을 닦아내며 고독을 견뎌냈습니다. 이 고독한 노선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빈 좌석의 주인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매일 닦아내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된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새벽을 달리는 이유이자 제가 짊어진 그림자의 무게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새벽 첫 차 운행을 마쳤습니다. 짙은 어둠이 희미한 여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서울 외곽의 버스 정류장. 이곳은 승객들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차고지로 돌아가 숨을 고르는 501번의 마지막 정류장이자 제 일상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거친 숨을 내쉬며 하루의 긴장감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뒤 운전석 유리창 너머로 정류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통 이 시간의 정류장은 이미 텅 비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벤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낯선 실루엣 하나가 제 시선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처럼 땀에 젖은 작업복이나 허름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늦은 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말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단단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허리를 고추 세운 채 제 버스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젊은이가 이 시간에 이 외곽의 낡은 정류장에 왜 서 있을까? 길을 잘못 들었나?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매일 밤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자라지 않은 아이의 잔상과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의 고요함을 찢고 들어오는 불안하면서도 간절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천천히 몸을 돌려 제 버스로 다가왔을 때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소년에서 성인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저는 단번에 그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입가에 어릴 적 장난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모습까지. 도윤이, 제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핸들을 놓칠 뻔했고 급히 두 손으로 운전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요동치며 제 갈비뼈를 때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매일 밤 뒷좌석을 닦으며 속죄해왔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버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 대신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제가 두려워했던 원망과 슬픔 외에도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과 어떤 단단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감정의 방벽이 그의 눈빛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는 마침내 굳게 닫힌 버스 문을 향해 아주 짧게 하지만 힘있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오랜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태연했고 어머니라는 호칭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세 글자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10년 전 그에게 던졌던 침묵의 무게,
남편에게 들었던 거짓말쟁이라는 비난, 그리고 매일 밤 뒷좌석을 닦으며 홀로 흘렸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돼. 나는 너에게 떳떳한 엄마가 아니었어. 나는 너를 버린 사람이야. 제 입은 굳게 닫혔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운전대 아래에 있는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버스 기사라는 제 역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제 직업의 규칙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죠. 손님 죄송하지만 이 버스는 운행이 끝났습니다. 겨우겨우 목소리를 짜냈지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이 떨림을 도윤이가 알아차릴까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도윤이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실망감도 당황스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계획하고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찾았고 제가 매일 이 노선의 마지막 정류장에서 운전을 끝낸다는 사실을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말끔한 정장 차림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저를 원망하고 주저앉는 대신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구축해왔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안도와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이 낡은 제복을 입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애써 무관심한 척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는 여전히 도윤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의 존재는 1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뚜껑을 강제로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 좁은 운전석에서 그 아이의 시선을 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온 걸까요? 원망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용서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어떤 이유든 저는 이 만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겨온 진실의 무게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윤이가 다시 한번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재빨리 버스의 공기를 빼는 소리를 냈습니다. 치익.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마치 제 귀를 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짧은 재회는 저의 일막을 완전히 끝내고 피할 수 없는 이막의 시작을 강제로 알리는 비극적인 종소리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맞닿아 버린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501번 노선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저를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문을 내리지도 못하고 주저하는 순간 도윤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정갈하게 인쇄된 작은 초대장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운전석 유리창 틈새로 손을 뻗었고 저는 결국 미세하게 창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그 작은 종이 조각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저는 심장이 타들어 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의 손길이 닿은 곳이 저를 축하하는 초대장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제복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버스 승차권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단단한 종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초대장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이 제가 세운 회사의 창립 5주년 기념식이에요. 아마
꽤 큰 행사로 진행될 것 같아요. 저는 그가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거짓말쟁이의 아들로 만들었을 때 도윤이는 세상 물정 모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렇게 번듯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제 앞에 서 있다니 저는 놀라움보다는 그의 성공 앞에서 초라한 제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좁은 운전석에 갇혀 매일 똑같은 노선을 반복하며 살았는데 아이는 이미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 가장 핵심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못 오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분 성격. 하지만 어머니라도 와주셨으면 해서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제 자랑스러운 첫 번째 운전사로요. 자랑스러운이라는 단어는 제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자랑스러움이라니. 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새벽 도망치는 도망자일 뿐인데 제 손은 초대장을 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던진 희망의 손길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짊어진 거짓의 무게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하니?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 싸늘함만이 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작 몇 초였지만 제게는 10년의 시간이 압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게 흔들렸고 그는 결국 저와의 시선을 피하며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10년 전 그 아이의 외면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거짓말 앞에서 차마 변명할 수 없었던 아이의 비겁함, 혹은 여전히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있다는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를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무대 위에서 나를 시험하려는 거구나. 이 오해는 저에게 잔인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를 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를 제 삶의 불행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요. 나는 널 축하할 자격 없어. 그리고 너도 나 같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필요 없단다. 그 초대장 도로 가져가렴. 저는 차갑게 말하며 창문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제 손에 쥐어 있던 초대장은 결국 제 손에서 떨어져 운전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종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모자 관계가 다시 한번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에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굳어서서 닫힌 버스 창문 너머의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바라봤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기익. 낡은 버스가 거친 소리를 내며 정류장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도윤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비에 젖은 새벽의 정류장 벤치 옆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정장 차림이 그토록 쓸쓸하고 외로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향해 달리는 내내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밀어냈습니다. 10년 전의 침묵으로, 그리고 오늘의 매정한 말로. 하지만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운전대를 쥔 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도윤이의 방문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저희 모자의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터져나온 격렬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미움과 그리움이 제 안에서 뒤섞여 저를 고문했습니다. 저는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바닥에 던져버린 초대장의 촉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성껏 준비했을 그 행사에 제가 왜 가지 못하는지 그는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미래를 외면했습니다. 이 깊은 내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 속에서 본 그 미묘한 슬픔과 단호함이 저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고지 깊숙한 곳에 501번 버스를 주차하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고지는 온갖 거대한 쇠붙이들이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과 정적만이 감도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제가 아들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말들이 제 심장을 깎아내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고 했지만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반찬통 속의 김치와 식어버린 계란말이가 제 삶의 씁쓸한 단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 위장은 도윤이의 상처 입은 눈빛으로 가득 차 어떤 음식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다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왜 그의 손길을 뿌리쳤을까요? 저는 운전석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매정하게 던져버린 빳빳한 고급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아들이 이룩한 5년의 노력과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저는 초대장을 손에 쥔 채 버스의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노란 내부 조명에 희미하게 드러난 제 얼굴은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던 고통과 후회로 굳어진 껍데기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립니다. 그 애한테 미안하단 말, 이제 와서 해도 될까? 이 질문은 제가 지난 10년간 가장 회피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쉬웠지만 그 말은 곧 제가 10년 동안 침묵하며 쌓아 올린 방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하면 도윤이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저를 희생시킨 그 거대했던 회자 앞에서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 아이가 짊어질 고통의 무게가 두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이의 용서보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제 자신의 죄책감이 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아이는 나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더 깊이 절망할까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아이의 성공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로웠기에 이 좁고 어두운 차고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버스가 저를 지키는 감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동료 기사 한 분이 퇴근 준비를 하다 제 버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두드리더니 이선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영 안 좋네. 왜 아직도 여기서 식은 도시락을 드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버스 문을 열었고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도윤이와의 짧은 만남과 제가 그에게 잔인하게 거절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고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해로 흩어진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제가 상처가 깊어 밀어냈다고만 말했죠. 동료 기사는 제 이야기를 잠잠히 듣더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계나 충고가 아닌 삶의 깊은 깨달음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이선영 씨, 나는 애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10년 동안 이 길만 운전해봤어요. 길은 알죠. 아들은 기다릴 때까지는 용기보다 다시 돌아올 때가 더 어려운 법이에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돌아올 때가 더 어렵다. 도윤이는 자신의 성공이 달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거짓말쟁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차가운 정류장까지 찾아와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인 초대장이라는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그를 10년 전의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나는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나를 용서하고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찾아왔는데 나는 나만의 상처에 갇혀 그를 다시 버렸습니다. 이 순간 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용서할까, 외면할까의 기로에서 저는 외면하는 것이 더 이상 아들을 위한 희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비겁함이자 이기적인 회피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어머니의 누명을 간접적으로나마 씻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고지에 거대한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망설임을 질책하는 듯 했습니다. 빗줄기는 버스 창문을 타고 세차게 흘러내렸고 저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제가 흘리지 못했던 10년의 눈물을 대신 흘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비에 젖은 창밖에는 도윤이가 서 있던 정류장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들어 동료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 짧은 인사 속에 제 모든 감정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버스에 갇혀 도망치는 것은 제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전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들을 잡고 제가 내일 아침 첫 차 운행을 마친 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창밖의 비는 이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도윤이의 초대장을 주워 구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이 젖은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드디어 용기라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501번 버스의 노선은 과거의 정류장이 아닌 아들의 미래가 펼쳐질 무대를 향해 방향을 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한참 늦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501번 버스를 몰아온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늦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피곤했고 정신은 어젯밤 도윤이의 눈빛과 동료 기사의 충고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낡고 촌스러운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갔던 결혼식에서 입었던 옷이었죠. 먼지가 쌓인 옷깃을 털어내는 동안 제 손끝에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정장을 입어보았습니다. 허리 부분이 약간 헐거워졌고 어깨선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였지만 이 옷이 제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격식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제복이 아닌 옷을 입은 제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선영이 아닌 501번 버스 기사로만 살았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머리를 빗어 올리고 주름진 얼굴에 옅게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거울 속의 저는 여전히 초라하고 죄책감에 찌든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그저 멀리서 그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는 나를 잊어줄 겁니다. 저는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도윤이가 초대장을 던져준 곳, 그리고 제가 매정하게 뿌리쳤던 그 장소로요. 제 출퇴근용 승용차는 낡았지만 이 차가 저를 아들의 미래가 펼쳐진 무대까지 데려다줄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제가 매일 새벽 운전하던 외곽의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고층 빌딩과 고급 상점들, 그리고 수많은 외국계 차량들. 이 화려한 도시는 10년 전 제가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세계였고, 이제 도윤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장소는 도심의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의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고급 구두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제가 속하지 않은 세상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낡은 시계 부속품이 정교하게 돌아가는 최첨단 기계 속으로 들어온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행사장 구석, 어두운 기둥 뒤에 숨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은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으로 가득했고 무대 위에는 미래를 운전하다 5주년 기념이라는 슬로건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봤던 사춘기 소년의 어깨는 사라지고 이제는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단단하고 믿음직한 대표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없어도 아니 나 때문에 더 강해졌구나. 저는 그가 자랑스러웠지만 그 자랑스러운 만큼이나 제가 그 아이에게 씌운 굴레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오래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홀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익숙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는 회사의 지난 5년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물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운수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혁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이 회사가 일반적인 영리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회사의 DNA에는 10년 전 그 사고에서 비롯된 어떤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결코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연설을 멈추고 홀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홀 안의 모든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구석에 숨어 있던 저에게 닿았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향해 아주 짧게 하지만 깊이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홀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무대 위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는 갑자기 10년 전 제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던 그 사고 현장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찌그러진 시외버스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젊은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저희 가족은 이 사진 속의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회사의 명예와 거짓을 지키기 위해 당시 운전석에 앉아 대기 중이던 저희 어머니는 상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침묵하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도윤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 아이에게조차 끝까지 침묵했는데, 그리고 도윤이의 다음 한마디는 제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 진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믿지 못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다시 한번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닌 연민과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그 사고 직후에 이미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희생시킨 그들의 비열한 거래 내용을 엿듣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진실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진실을 외치면 어머니가 더 큰 공경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믿지 않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를 세워 법과 시스템의 힘으로 어머니의 누명을 그리고 세상의 부당한 침묵을 깨부수겠다고요. 호라는 이제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들을 불행한 거짓말쟁이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들이 저를 비겁하게 도망치는 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홀로 묵묵히 저를 보호하고 복수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짊어진 모든 고통과 후회는 아들이 저에게 준 가장 깊은 사랑과 희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인파를 헤치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초대장 대신 10년 전 그 회사의 내부 감사 보고서 사본으로 보이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몇 걸음의 시간 동안
홀 안의 모든 웅성거림과 웅장했던 음악 소리는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정지된 듯 고요했고 오직 그의 발소리만이 제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그가 제게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거짓말의 감옥문이 아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굳이 군중 속에서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굳어버린 저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홀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가장 안쪽에 있는 비상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마치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어 이끌려 나오는 환자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그의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호텔의 직원 전용 라운지였습니다. 창문이 없는 작고 아늑한 공간. 복잡한 홀의 소음이 차단되자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자신이 들고 온 내부 감사 보고서 사본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무대 위에서와는 전혀 다른 10년 전 제가 알던 그 아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인 뼈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에게 하고 싶었던 유일한 변명과 사죄를 쏟아냈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가 날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 사고 때문에 엄마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는 더더욱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단다. 내가 나를 외면한 걸 내가 받아들여야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10년을 그렇게 살았구나. 도윤이는 제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가 저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의 마음에 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감히 그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저와 시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가장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봐요. 제가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회사 측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머니를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죠. 제가 아는 척하면 그 사람들이 저까지 이용해서 어머니를 더 구석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손길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강해져서 이 업계를 뿌리째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 버스를 모는 동안 저는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가 운전하는 그 낡은 버스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정의롭게 운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짊어졌던 희생은 사실 아들이 짊어졌던 희생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저희 모자는 1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오해 속에서 각자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닌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드디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품은 단단했고 저의 모든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듯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10년 동안 501번 버스의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 속에 파묻어 두었던 제 영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감사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 눈앞에는 10년 전 그 회사의 내부에서 작성된 상사의 음주운전과 회사 차원의 은폐 시도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도윤이가 형광펜으로 중요 부분을 표시해 두었더군요. 그가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제복이 아닌 이 낡은 정장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501번 버스의 죄인 이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낸 그리고 아들의 정의로운 싸움의 이유가 된 당당한 어머니 이선영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낡은 버스 운전대는 내려놓으세요. 어머니의 이름은 곧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머니의 싸움을 이어받아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그만두는 대신 도윤이의 회사에서 운수업계의 부조리함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난 10년의 고통과 외로움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윤이의 거대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저희 모자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노선으로 이끄는 운명의 동력이었습니다. 도윤이와의 화해 이후 저는 마치 10년 묵은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501번 버스에 갇혀 홀로 고독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제 영혼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오해 속에서 엇갈렸을지언정 결국은 저희 모자를 이 새로운 정류장으로 인도했습니다. 도윤이의 창립 기념식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헌사와 함께 10년 전 대형 운수회사가 저지른 부당한 은폐를 세상에 폭로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10년 전의 사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기사로 낙인 찍혔던 저를 부당함에 맞서야 했던 희생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는 공분을 샀고 이는 도윤이 회사가 추진하는 업계 혁신에 엄청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편으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10년 동안 저를 불신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 인간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 501번 버스의 마지막 운행을 마쳤습니다. 버스 차고지로 돌아와 저는 익숙했던 운전석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501번 고맙다.
10년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숨겨줘서 저는 운전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낡고 묵직한 핸들이 제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었듯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운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의 가장 뒷좌석, 도윤이가 앉았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닦아냈던 그 좌석에 저는 마침내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외로움과 후회를 곱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감격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초대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구겨졌던 초대장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일터는 도윤이의 회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명예직이나 상징적인 직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운수업 종사자 권익향상위원회의 실무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제 임무는 현장의 기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듣고 도윤이의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로운 정장을 입고 도윤이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사무실은 제가 일했던 차고지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 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이 업계의 혁신을 이끌어갈 진정한 운전사, 저희 어머니 이선영 팀장님이십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는 10년 전 제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침묵과 외로움을 깨부수는 우렁찬 환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그들에게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낡은 버스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미래를 향해 달리는 버스의 방향키를 잡으려 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여러분의 혁신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은 새로운 노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으로 나가 기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목소리를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부당함과 고독이 이제는 이 업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도윤이의 회사 시스템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노동 관행은 점차 사라졌고 운수업 종사자들은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윤이와 함께 퇴근하던 길에 501번 버스의 노선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승객이 아닌 그의 어머니로서 아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저희 모자 사이에는 맑은 웃음만이 오갔습니다. 도윤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원했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어머니가 제 삶의 노선을 다시 운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도윤아. 너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노선을 설계하고 있었단다. 엄마는 그저 내가 만들어준 새로운 버스를 타고 너의 정의로운 길을 따라 달릴 뿐이야. 저희는 함께 정류장에 섰습니다. 낡은 정류장 벤치에 앉아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501번 버스를 바라봅니다. 버스는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정류장에 섰고 익숙한 제 동료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그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10년은 제가 세상에 져야 했던 굴레가 아니라 저희 모자가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고독한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501번 버스는 이제 저를 싣고 과거로 도망치는 버스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갇힌 채 과거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당당한 이선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길고 고독했던 501번 노선의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결국 아들의 깊은 사랑 덕분에 희망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갇힐 수 있지만 사랑은 어떤 오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선 위에 서 계신가요? 혹시 외롭고 힘든 길을 홀로 달리고 있다면 주변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노선표에 이름을 새긴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운전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노선을 달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